안녕하십니까. 도쿄 아트 투어의 프리 도슨트를 맡은 장수란입니다. 저희가 갈 미술관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두 번째 미술관은 미쓰비시 1호관 박물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비시 1호관 박물관은 1894년에 만들어진, 이제 19세기 말쯤에 만들어진, 이제 건물인데 어떻습니까? 보시면 어디 같으세요? 파리의 어디 뭐 한 거리를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요 건물은 이제 그 영국의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졌는데요. 일본은 개화를 좀 일찍 했지 않습니까? 1700년대 말에 이제 중반에 개화를 했고, 그러면서 뭔가 해외의 그런 문물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열심히였고, 그런 건물도 다 외국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이렇게 했고, 작품도 열심히 모았고, 또 유럽이 당시만 해도 이제 만국 박람회라는 거를 처음에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를 딱 하니까 전 유럽이 들썩였습니다. 너도 나도 만국 박람회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나라의 부흥과 결심이 돼서 일본에서는 그때부터 굉장히 작가들을 모아가지고 최고의 작가들로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국 박람회만 있으면은 가서 막 일본을 알리는 아주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만 해도 자포니즘이 막 퍼진 이유는 그만큼 일본에서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일본 영화고, 그런데 배경과 사람은 다 유럽 사람처럼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옷도 그렇고 그들의 생각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배경이 됐던데 다 유럽의 어떤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물조차도 그런 유럽의 건물을 마치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 모습입니다. 이 뒤로는 어떤가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이 있습니다. 자, 요 건물이 그러면 지금이 지금 100년이 훨씬 넘은 시기 동안 이 상태를 이렇게 이쁘게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그 관동 대지진이 있었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대공습이 있었고, 거의 굉장히 많이 부서졌고, 근데 이런 역사적인 건물들이 워낙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나마 이제 이때 이건 이제 미쓰비시 건물이었겠죠. 당연히 미쓰비시 은행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은행으로 쓰고 사무동도 저쪽에 있고, 그러다가 나라에서 이거는 우리에게 조금 중요한 건물이다, 빨리 이거를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의 주인이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재를 지정해 주세요. 이랬을까? 선생님은 만약에 이 건물 주인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이걸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1968년에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지상 4층짜리 건물도 이렇게 4층짜리 건물 딱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 오너로서는 뭐 당연히 회사가 지금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없는데 나의 재산권을 행사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옛날 설계도를 그대로 가지고 복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재가 또 없잖아요. 자재가. 옛날 자재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벽돌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 있는 벽돌 공장에서, 또 옛날 그런 식으로 제조하는 공장에서 가지고 그걸 다 수입해서 오고, 목재도 뭐 일본의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만 나는 그런 목재가 있어서 또 주문해서 가져오고서 가능한 한 옛날 설계도에 맞춰서 그런 머티리얼 같은 것도 다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지어진 건물이 이 건물이고요. 다시 복원한 데가 몇 년도 2000년 뭐 이거는 2010년에, 네, 2010년에 했습니다. 왜 여기다가 이렇게 미술관을 지었을까요? 정말 대중을 위해서? 절대 그러진 않죠. 뭐냐면 이렇게 짓고 나면 이 뒤가 아마 4억일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쪽에 어떤 문화재나 어떤 주요 건물로 지정이 되면 용적률을 엄청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지었는데 괘씸한 거예요. 도쿄도에서 보면 어떻게 무너뜨리지 말라고 그럴 때는 다 무너뜨리더니 갑자기 이걸 이렇게 복원을 했어? 그냥 용적률 때문이지. 그래서 얄미워서 지정을 안 해줬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미술관으로 쓰겠다. 미술관으로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술관 지정을 하니까 이쪽에 이 지역 발전 균형을 위한 무슨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 다시 올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안 했으면 아마 안 올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미술관을 하면서 도민들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뭐 자기한테도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현대식으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창고였던 여기는 지금 카페로 되어 있고 요 카페는 지금 카페 1894라는 이름으로 1894년도에 최초의 이게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1984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타를 딱 발견하면서 빨리 이 출판사에 알려주고 싶은데 189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보면 미술관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툴루즈 루트렉의 작품이 한 200여 점이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품이거든요. 요 루트렉은 몽마르트의 거의 물랑루즈의 뭐라 그러지? 아버지, 친구, 뭐 물랑루즈를 대표하는 화가이거든요. 루트렉은 굉장히 부유한 법률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다 보니 근친 혼을 많이 한 거예요. 사촌들끼리 이렇게 재산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딱 주기가 싫으니까 그냥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끼리 자기 친척들끼리 결혼을 하다가 로트렉이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제 무슨 병에 걸려서 다리가 자라지 않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난쟁이가 이렇게 근데 굉장히 많은 다른 인상화가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라지 않고 몸은 성인인데 다리는 난쟁이라고 하죠 저희가. 근데 이제 일반 성인들은 못 들어가는 물랑루즈의 무의식, 그다음에 그들의 숙소까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너 화가니까 우리 포스터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 너무 잘 그리니까 그 포스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고 성공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루트렉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루트렉의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서 가면 루트렉의 일단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석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런 대리석 같은 것들도 다 수입을 하거나, 뭐, 어디서 공수하거나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공을 들여서 만든 그런 재현된 건물입니다. 벽돌.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는 르누아르와 세잔의 전시, 특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르누아르와 세잔의 특별전은 오르세 미술관 과 오랑주리에 있는 작품들이 왔고요. 옛날에 한참 일본의 버블 시기에는, 버블이라고 하나요? 부흥 시기에는 일본에서 미국을 몇 개를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돈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바베큐를 해 먹을 때 지폐로 불쏘시개를 써서 바베큐를 해 먹는다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작품들을 사고 굉장히 많이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에 가지 않아도 가장 유럽에 있는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특히 18세기, 19세기, 20세기 요때 19세기, 20세기 작품들이 가장 많이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미술관들이 일본에 굉장히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일본의 사람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어떤 예술에 대한 갈망.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K 컬처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술관에 가면 특별전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잖아요. 이거는 어떤 하나의 문화의 부흥기일 때 나타난 현상인데 이때 지금 지어진 여러 가지 미술관들이 많은데 일본 전역에 5,000개 정도의 미술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의 세잔과 르누아르의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시가 있는데요. 하나는 르누아르와 세잔의 특별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몰 갤러리라고 해서 모던 프렌치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을 볼 수가 있는 지금 전시가 아주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까미오 피사로의 작품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피사로 작품인데 피사로는 인상주의의 화가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나이가 좀 많으셨고 그 다음에 많은 작가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외곽에 있었는데 초대를 해서 같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좀 누가 너무 작품이 안 팔리면 사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작품을 보면 굉장히 화사하고 또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의
그 인상주의적인 작품들 중에서도 피사로의 작품들은 어떤 자연을 많이 그린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로 작품들이 보이실 거고요. 또 까미오고로라는 작가는 프렌치 작가인데 까미오고로는 이태리를 여행을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감명을 받아서 그 이태리풍의 어떤 그런 자연을 풍경을 묘사하는 데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작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알프레드 시슬리의 작품도 보입니다. 시슬리는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들이 많고, 앞에서 본 피사로의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이제 후기 인상파로 가면은 뭐 쉐라나 이런 사람들이 점묘법이 나오는데, 그때 그 고어는 막 엄청 거친 점묘법이 더 발전해서 막 좀 거칠게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도 벌써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매끈하게 그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짧게 끊어서 붓터치가 보이게 하는 작품들이 보이는 이 작품들도 나오고, 또 모네의 작품들도 나오고, 또 꾸르베 나에게 천사를 보여달라, 그러면 나도 천사를 그려주겠다, 나는 보이는 것만 그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이 작가의 충격적인 작품 세상의 기원,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아주 충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세상의 기원이라는 작품이 딱 있고, 또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커서 자기 후원가들한테도 절대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쿠르베가 이렇게 어디 가서 배낭을 메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자기 후원자가 이제 초대를 해서 갔는데 오히려 후원자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뒤에 하인은 아주 꾸벅 인사를 하고, 이 사람은 아주 이렇게, 옛날에는 그러죠. 후원자한테 예술가는 거의 종속되어 있어서 아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작가 중에 하나고,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이고, 오르낭의 장례식이라는 그런 어떤 작품도 있는데, 어떤 유명한 작가나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장례식을 그려서 사람들이 막 이게 뭐냐, 어떤 성인의 장례식도 아니고 예수님의 장례식도 아니고 그냥 너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장례식을 그린, 그래서 일반 어떤 주제를 특별한 사람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내려온 가장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분이 바로 꾸르베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티스의 작품들, 그 다음에 이건 폴시냐,의 작품. 폴시냐는 이제 조르주 세라의 영향을 받아서 더 세라가 처음에 이렇게 작품을 그렸을 때는 이 점묘법은 물감은 파레트에서 섞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망막에서 섞일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왜 색감을 조합을 했잖아요. 초록색과 노란색을 찍으면 이게 무슨 색이 나올 것인지, 빨간색과 흰색을 가까이 찍으면 다 하니까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6개월, 1년이 걸립니다. 인상파를 하루에도 몇 개씩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후기 인상파, 특히 점묘법을 했던 이 작가들은 작품 그리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고, 또 하나는 경직성이 있어요. 그 그랑자트의 오후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원숭이 들고 이렇게 있고 이런 작품들 보면은 입체감은 있지만 움직임이 동적인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폴시냐 때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연해지게 변하기도 하고, 조금 더 붓터치를 조금 너무 세밀하지 않게 조금 더 크게 하기도 했던 그런 작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알베르 마르케라는 작가도 있고, 또 앙드레 드렉이라는 작가의 어떤 이런 작품들이 예전에 파리에서 활동을 했었던 화가들의 풍경화 전시가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살펴볼 전시는 르누아르와 세잔의 작품입니다. 르누아르와 세잔 둘 다 프랑스의 출신의 화가들이죠. 르누아르 하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분, 그림 중에 하나가 르누아르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왜일까요? 일단 밝고 행복합니다. 르누아르의 작품은 모든 사람이 웃고 있고 춤을 추고 있고, 또 굉장히 연인들끼리 사랑을 속삭이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무도회 이런 것들. 세잔의 작품을 보고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죠. 르누아르는 빛과 행복을 주는 화가, 세잔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미술일까요? 모더니즘. 재현을 하지 않는 현대미술은. 그러면서 모든 구상을 없앱니다. 사과의 형태를 완전히 그 근본을 파헤치기 위해서 사과를 그렸고, 형태 안에 단순화시켰고, 여러 가지를 다 각도에서 사과를 분석하고 이 정물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세잔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화가가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현대미술이 지금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르누아르와 세잔을 비교를 해보면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른지를 가장 부드러운 사람과 가장 각이 진 작가의 작품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르누아르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좀 재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밥벌이를 하게 될 때쯤 이제 조금 초창기 시절에는 도자기 만드는 공장에 다녔다고 그래요. 도자기 만드는 이제 데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림도 한번 그려놔 볼까. 그래서 도자기에다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그러다가 또한 기술이 발달을 했냐면 도자기에다 그냥 그림을 딱 이렇게 박을 수 있는 기법이 생기면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기는 항상 위험하지만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림으로 이제 넘어오기 했던 그런 사람이고, 세자는 굉장히 부유한 은행가의 가문에서 이제 자랐는데 법률을 이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법률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는 안 되겠다. 뭐 그림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세자는 그림으로 전향을 했고 그림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을 한 현대 미술의 아버지 되시겠습니다. 자, 르누아르와 세잔의 나이 든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젊은 날에는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드시니 부분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잔과 르누아르는 생전에 친하게 지냈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제 바지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이제 세잔을 초대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같이 만났다 그러고, 르누아르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세잔은 좀 부유하게 살았고, 그래서 르누아르가 세잔을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잔의 어머니하고 또 세잔이 굉장히 극진하게 이렇게 돌봐서 회복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세잔의 작품을 르누아르가 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이렇게 평할 때 세잔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극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류가 꽤 있었던 그런 화가들입니다. 두 분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누아르는 이제 41년에서 19년 동안 있었던 작품이고, 작가이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없었으면 창조하지 않았으면 나는 예술가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르누아르 작품의 여성들을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몸도 좀 풍만하고 빼빼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굉장히 예찬했던 그런 작가이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는 와이프를 굉장히 사랑했고, 또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어떤 그 모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게 굉장히 도와주고 이랬던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요 르누아르는 아까 바지우라는 그 작가가 초대를 해서 굉장히 절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이제 막 보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랬을 때, 보불 전쟁에서 르누아르는 아파서 이제 일찍 제대를 했고, 이제 바지우는 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격을 받은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아픔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이고, 또 보시면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르누아르의 작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작품 중에 한 작품이 거의 르누아르가 압도적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하면 아마 고호나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온 샤갈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투표를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근데 미술 좋아하시는 분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가 르누아르 작품입니다. 예전에 이발소에 가면 걸려져 있는 작품. 왜 그럴까요? 르누아르 작품은 행복합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가족과 함께 있고 친구와 함께 있고 또 딸과 함께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데, 또 그 어떤 작가가 물어봤대요. 자네는 왜 그렇게 행복한 사람? 왜냐하면 르누아르가 이렇게 행복한 작품들을 많이 그렸다고 해서 르누아르가 살았던 이 시기가 행복했냐?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막 폭풍 치는 시기였고, 초창기에는 가난했고, 후반기에는 이제 막 그 전쟁의 물결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할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뭔가 좀 기쁘고 남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가 굳이 불행한 것을 그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이미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을 그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에는 루마티스 때문에 붓을 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붓을 손에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는데, 앙리마티스가 와서 물어봤대요.
굳이 이렇게 힘든데 멈추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고통은 지나가지만 이렇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움을 남기려고 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관객들에게 이런 행복과 사랑을 전해주려고 했던 작가의 얘기입니다. 자, 이 르누아르의 작품들을 보시면은 다양한 작품들이 있을 텐데 뭐 지금 화면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밝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오른쪽이나 왼쪽에도 보면은 색깔들이 이건 초창기 시절입니다. 그래서 1875년, 98년 이때만 해도 이제 아직 그렇게 인상파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그냥 화사하게 그렸던 그림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런 작품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자기 화풍, 이때만 해도 이 작품들도 이게 밝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잉글리시 페어트리라고 해서 이 작품들은 이제 어떤 풍경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행복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이때만 해도 이제 자연적인 것들 그런 주제들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르누아르의 작품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난히 누드화를 많이 그렸어요. 누드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고 여성들의 풍만한 그런 육체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때 작품들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르누아르가 어떤 자기의 작품에서 가장 잘 활용했던 색깔은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 두 작품 중에서 나타나는 색깔 중에 어떤 색깔을 이 색깔을 가장 잘 쓴 작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색깔이 많이 보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빨간색을 잘 쓴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르누아르 작품을 보면 빨간색들이 확연하지 않고 은은하게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지만 섬세한 붓터치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르누아르 작품은 우리가 이제 인상파 후기에 가면 이제 인상파 작품들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인상파의 작품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형태를 뭉개가지고 그 순간의 찰나의 어떤 빛과 이런 것들만 표현을 하는데 르누아르는 이태리 여행을 하고 나서 그런 풍들이 조금 다른 어떤 작가예요. 처음에 이제 마네가 그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그 살롱전에 내놨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지팡이나 우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파손하려고 했던 그런 작품들이고 임산부나 그다음에 아이들은 절대로 관람하면 안 된다. 왜냐면 임산부들이 보면은 너무 작품이 파격적이어서 유산을 할 수도 있다. 신문에 기고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어떤 인상주의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네가 처음에 이렇게 뭔가 그 아침에 동틀 무렵에 그런 작품을 딱 내놨을 때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그냥 인상밖에 없어 라고 해서 인상주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르누아르도 그 인상주의 허가들 같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작가이긴 하지만 유난히 르누아르의 작품에 초상화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상화가 보통 이제 이때만 해도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르누아르의 작품에는 모델이 아닌 실제로 부잣집의 뭐 부인이나 딸들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라든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아카데미가 딱 파리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서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살롱전에 입선한 작품들만 좋은 작품이다. 약간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은 아무리 해도 살롱전에 도저히 입선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끼리 따로 할게.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이 따로 전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처음에는 비판했지만 점점 그쪽으로 이제 추세가 변해가는 걸 알았지만 차마 인상주의 화가들한테 나의 딸이나 부인들의 작품을 맡기지 못했어요. 돈을 주고. 왜냐면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우리 부인을 그리는데, 우리 딸들을 그리는데 형태가 없는, 그냥 이렇게 칠해놓고 이거 우리 부인이야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구상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었던 작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표현이 아름다운 작가. 유일하게 르누아르였기 때문에 귀족 집안에서 초상화를 받길 때는 르누아르 정도는 그래. 우리가 완전 정통 아카데미 출신은 아니지만 르누아르 정도면 내가 초상화를 맡겨도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르누아르에게 많이 맡겼다고 합니다. 자.
요 두 작품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작품은 영맨 앤 걸인데요. 르누아르 이제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은 순간의 어떤 빛, 순간의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네 같은 경우에는 루앙 대성당의 연작 시리즈 아니면은 논에 있는 이런 집 시리즈 이런 것들을 모든 사계절 시간이 변할 때마다 24연작, 36연작 이렇게 똑같은 작품을 계속 그 자리에서 이제 그려서 조금 자연에 몰입한 반면에 르누아르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에 집중한 것 같으세요? 어떤 모양? 아니면 빛? 아니면 뭐 표정? 르누아르는 이런 인물들의 감정에 집중, 감정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젊은 날을 돌이켜 봤을 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언제가 제일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순간? 초창기 두 번, 중간 아니면 말년. 처음이죠. 처음엔 너무 설레고 어떻게 하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하던 그 풍경을 지금 남자와 여자가 풀밭에서 이 남자, 이 여자를 그냥 오로지 여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술분 듯이 웃고 있고 이런 어떤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작가이고 이 작품은 지금 이제 그 르누아르의 집에서 유모와 메이드, 근데 같이 살았던 어떤 그런 하인이긴 하지만 거의 모델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가브리엘이라는 메이드의 이제 모습을 그린 건데요. 빨간색 여기도 보시면 머리나 이런 쪽이 이제 붉은색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그런 붉은색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굉장히 많은 작품에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르누아르의 아들만 셋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과 같이 거의 뭐 아내는 거의 좀 약했는지 거의 가브리엘이 키워줬고 그래서 같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초상화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던 작가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윤곽이 흐릿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어떤 구상적인 면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타나 있고 이때의 작품들을 보면은 이거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드가의 작품. 이 작품도 드가의 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른 인상파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 일본의 그 우키요의 작품들이 주로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의뢰했던 이 사람은 굉장히 부르주아 계층이었고 이제 이때부터 벌써 미술 수집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딸들 둘을 이렇게 그렸는데 요 뒤에 이렇게 드가의 작품까지 같이 나와서 볼 수 있었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분위기를 보면 이 집은 어떤 집안인지 좀 분위기가 좀 보이시나요? 아빠나 엄마가 이거를 의뢰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딸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있고 우아하고 좀 따뜻한 그런 풍경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작품을 이번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당시에 프레드가 이렇게 수상을 의뢰받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프레드의 영화 물랑 자체의 그 사람은 이건 르누아르의 저기이죠. 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이제 사진 기술이 나와가지고 초상화를 그렇게 많이 그리지는 않았어요. 초상화는 그냥 사진으로 찍거나 뭐 이랬고, 그래서 화가들은 모델을 돈을 주고 사서 모델을 그렸지. 그 전에는 사진이 없을 때는 다 작가들에게 돈을 주고 후원자로서 좀 더 정기적으로 자기 집안도 그리고 대가족도 그리고 이랬지만 이때부터는 이렇게 부르주아들이 자기 화가를 고용해서 그린 초상화를 저 당시에는 이게 소실부실한 거였어요. 다이어트 같은 거.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고 이거는 르누아르의 화풍 자체가 조금 좀 부유하고 그다음에 꼭 부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통통하게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르누아르의 작품에 마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모델이 원래 그런 거야 아니면 그렇게 이 작품 모델이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닮지 않은 작품을 이렇게 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작품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이야 뭐 빼빼 마른 사람들이 좀 사람들에게 어필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뭔가 좀 몸매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저기 했고 드레스도 보면 뭔가 좀 엉덩이나 이런 쪽 부풀리기 위해서 패티코트 같은 것도 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옷들 많이 입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당연히 다이어트보다는 자기 몸매를 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말랐고 부유하신 분들은 잘 먹고 뭐 댄스 파티 가야 되고 이렇게 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드가의 작품들이 같이 있는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작품 이제 이본느와 크리스틴이라는 요 작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좀 어디서 봄직한 그런 작품들이죠. 네. 그리고 르누아르의 작품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머릿결을, 금발머리를 너무나 아름답고 부드럽게, 지금 가면 매일 가서 미장원에 가서 막 트리트먼트를 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그냥 잘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점점 보시면 뒷부분의 배경들이 단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인물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고, 르누아르 작품 중에 또 하나 특징이 모자를 쓴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화가들은 모자를 쓴 여인들을 그리는 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모자에 붙어 있는 장식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걸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르누아르의 작품들을 보면은 모자를 그린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르누아르는 꽃을 또 유난히 많이 그렸는데요. 꽃을 그렇게 많이 그린 이유는 꽃을 그리고 있으면 자기에게는 그게 힐링이고 휴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붉은색, 여기도 붉은색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또 요 그 화병은 또 초록색. 그래서 화병은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초록색 화병이 유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르누아르의 작품들을 보면은 이 초록색 화병들이 유난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화병 위에 꽂혀져 있는 꽃들이 많이 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어떤 장면일 것 같으세요? 극장이라고 하는 우리한 그렇죠. 예전에는 오페라 극장에 보면 이제 개별 이게 벨코니에 가보면 따로따로 컴파트먼트가 있어가지고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이게 이렇게 곡선되어 있는 왜 발코니에 그 난간이 그려져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꽃다발을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어떤 이거를 포장했던 포장지와 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칠게 그려져 있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 분위기를 굉장히 확연하게 느낄 수 있게 지금 그려져 있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꽃은 누가 가져왔을까요? 여자가 가져왔을까요? 남자가 가져왔을까요? 보시면 이제 요거는 관람석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같이 관람을 어떤 연인이 왔다면 자기 옆에 앉은 연인에게 주기 위해서 미리 와서 이제 꽃을 준비해 놨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남성이 그 뭐 발레 공연이면 발레리나 중에 누가 마음이 들어서 그 공연 후에 주려고 가져왔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기 연인이 지금 발레리나여서 자기가 가져오려고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꽃은 굉장히 뭔가 선물 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장면 하나로 이 압축된 장면 하나로 굉장히 많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요 여인 레터를 들고 있는 여인인데요. 뭔가 편지를 읽고 굉장히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 작품을 이렇게 그려져 있고 르누아르의 작품을 보면은 상상해서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좋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여성은 어떤 지금 감정 이 편지를 읽고 지금 어떤 감정이 쌓여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에도 좋은 그런 작품이고 이 작품은 좀 비슷하게 나타낸 화가의 화풍이 예전에 로코코 시대에 이보다 전 시대죠. 로코코 시대에 혹시 그네라는 작품 아세요? 여성이 이렇게 그네로 이렇게 하고 있고 밑에는 남성이 이제 여자의 치마를 이렇게 아내를 보고 있고 뒤에서는 남편이 열심히 그네를 밀어주는 그 작품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작품은 이제 프라고나르라는 이제 작가가 그렸는데 로코코 시대 아주 대표적인 작가인데 약간 그 화풍을 지금 제가 여기다 넣으려다가 지금 안 넣었는데 화풍과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이 작품을 보면은 그런 어떤 동적인 치마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붉은색 그다음에 흰색 이런 조화들도 굉장히 아름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로드 르누아르입니다. 셋째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자, 르누아르의 작품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 다 르누아르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셋인데
다 머리를 길렀다고 해요. 내추럴하게 보이게 하고 또 그들을 그 작품으로 남기고 굉장히 여성성인 거를 좋아해서 머리를 그냥 다 이렇게 묶어서 길렀다고 하고 지금 뭔가 이런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작품들을 그려서 지금 이게 셋째 아들 모습입니다. 첫째는 좀 잘 집중을 안 해서 잘 안 그렸다고 하고요. 주로 둘째와 셋째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가 1869년 41년도에 태어난 네. 1905년도면 60, 70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 나이가.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셈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았을 때 이제 부인이 죽고 르누아르의 첫째 아들은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그 영화 감독이 됐고요. 재혼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죽기 전에 굉장히 젊은 한 10대의 어떤 여성을 자기의 모델로 삼았거든요. 르누아르의 마지막 그 모델이었어요. 이 모델은. 근데 르누아르는 맨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의 어떤 피부를 보면은 너무 피부가 아름다워서 피부를 보다가 눈이 늙겠다고, 닳겠다고 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여성으로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때 아주 좋아했던 그런 모델이고, 이 모델은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르누아르의 첫째 아들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장성에 있었기 때문에 저기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여인이고요. 응? 며느리. 그쵸. 며느리가 되기 전에 그린 그림이고, 되게 아름답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르누아르가 죽기 전까지 작품실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은 이제 이것도 모자를 쓰고 있는. 근데 이제 초창기보다는 조금 더 어떻습니까? 더 많이 거칠어지고 이때도 좀 많이 거칠어진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붓을 제대로 이렇게 꽉 잡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점점 더 형태가 뭉개지고 거칠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좀 무너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조금 더 다르죠. 이게 17년대 2년 차이, 이거는 조금 오래 두고 그렸는데 마지막에는 마무리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넓은 붓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한 번 스트로크 해도 좀 많은 면이 칠해질 수 있도록 했고, 이런 장미에서도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은색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렇게 거칠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 여기도 보면 화병은 초록색입니다. 그 초록색 화병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사과와 배인데 구분이 되시나요? 꼭지가 달린 건 배, 이런 거는 사과겠죠. 이 작품은 세잔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세잔은 이제 워낙 그 사과를 오래도록 놓고 저기를 했지만 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테이블보를 막 이렇게 막 구겨서 이렇게 놓은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뒷 배경을 완전히 없앴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잔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이런 류의 작품들은 아주 예전 고전 시대부터 이태리의 티치아노의 시절부터 쭉 가장 많이 그려진 형태의 그림이잖아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많이 보셨죠. 굉장히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이 이런 형태, 베개를 베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 작품들은 예전 거에 누워있는 여성 누드는 이 여성 아까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그 가브리엘이라는 아까 메이드도 요사 그러니까 A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다시 생애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중에 후년에는 거의 와이프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작가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티치아노의 작품부터 앵그르의 작품, 그 다음에 마네의 작품까지 이렇게 다 이런 형태의 여성들의 누드. 근데 사실은 왜 이렇게 여성을 많이 그렸을까요? 궁금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들이라면은 꽃 그려져 있는 작품 사시겠어요? 이런 작품 사시겠어요?
그동안의 어떤 미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남성 위주의 미술이었고, 물론 신화나 아니면 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그렸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의 포르노그래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남성 화가들이 충족시켜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툴로서 그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오마주해서 그리기도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로는 인간의 어떤 몸에 대한 인간 휴머니티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렸기도 했지만 남성 누드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예전부터의 어떤 그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 여성이 화가의 지위를 가졌던 게 별로 안 되어 있고, 그 아까 르누아르와 같이 한때 살았던 그 작가 중에 수잔 발라동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파리의 몽마르트에 가면 수잔 발라동이 살았던 집도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될 어떤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수잔 발라동은 르누아르랑 살면서 작품을 그리는 거를 좀 눈으로 배운 거예요. 배워서 그림을 그리니까 르누아르가 싫어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림을 그리게 해준 게 드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델이라고 하면은 여러 화가들하고 좀 이렇게 교류가 있고 또 애인이 되기도 하고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 수잔 발라동이 그린 작품에서는 거기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 누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어떤 경제권을 가지고 작품을 사는 사람들은 여성이 아니라 거의 남성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약간 그런 취향 저격? 약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세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미술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형태를 해체하는 그런 시초자이고요. 피카소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잔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상주의를 박물관에 있는 예술들처럼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세잔은 파리에 와서 이제 법률 공부를 하다가 나는 미술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좀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법률 공부를 해서 우리 집안에 뭐 이거를 좀 이끌어야지라고 했지만, 세잔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파리로 와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파리에 와보니까 자기의 실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절망을 했지만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빛만 있지, 순간의 찰나만 있지 지속 가능한 것이 없다. 구상이 없고 또 뭔가 근본적인 게 없다. 철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바로 폴 세잔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박물관에 있을 것처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뭔가를 나는 그리고 싶다. 그래서 정말 뭘 하나를 그려도 오랜 시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상화 하나를 그린데도 하나 그리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움직이면 굉장히 싫어하고 화를 벌컥 낼 정도여서 세잔의 모델을 하는 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잔은 모델을 별로 그리지 않았어요. 모델들이 싫어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그렸나요? 자화상을 그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사과를 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내를 좀 그렸고, 아내도 예쁘게 그렸나요? 세잔이 아내를 예쁘게 그렸을까요? 아내가 기겁하게 그렸죠. 별로 이쁘지 않게 막 삼각형 막 이렇게 약간 각지게 밉게 색깔도 화사하지 않게 그렇게 그려줬던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연을 원통, 그다음에 동그라미, 그리고 원뿔로 이해하려 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많은 작품에 대한 연구를 그 남프랑스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사과를 보거나 하루 종일 산을 보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 시각으로 그렸어요. 저희가 왼쪽 눈을 이렇게 감고 보는 것과 오른쪽 눈을 감고 보는 거가 위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세잔은 위에서도 보고 그리고 옆에서도 보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린 거를 다 한 화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원근법이 없어지고 입체가 없어지고 평면화되는데, 그게 지금 모든 현대에 나온 작품들은 거의 원근법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초를 세잔이 바로 만들어 나간 겁니다. 자, 세잔의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못하고 이제 같이 동거를 했는데, 아들을 낳고도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어요. 이유는 이제 작가가 화가로서 아직 성공을 못했으니까 돈을 누구한테 타졌습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타다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께서 화가를 하시는 때가 너무 반대해. 너무 화가하지 마라. 근데 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용돈을 줄게. 안쓰러우니까 주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더 종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어요? 기쁘지 않잖아요. 그 용돈을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도 좀 초등학교 뭐 들어갈 때까지도 부모님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담 세잔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친구의 아들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굴의 축 자체가 약간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도 좀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축이 이렇게 됐다가 몇 개의 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논문을 많이 쓴 화가가, 분석 논문을 많이 쓴 화가가 바로 세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렸을까를 연구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걸 분석하는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네. 왼쪽 그림은 네. 1932 아까 세잔이 1905년에 나왔었는데 예리하신데요.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좀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양의 작품을 막 갖다가 그리다 보니까. 세잔이 또 많이 그린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가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연작이 있는데요. 한 수십 점을 그렸는데 그 작품 안에는 3명도 있고 5명도 있고 그룹으로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목욕을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의 작품하고 어떠세요? 좀 변화가 보이시나요? 굉장히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작품인데 형태가 조금 더 없어졌나요?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이 세잔은 목욕하는 사람들의 형태나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 몸의 연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잔이 만든 작품들을 쭉 작품집을 보면은 이것만 해도 정말 거의 한 50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작품들도 지금 계속 보여줍니다. 1878년 이후에 지금 그려진 이 장르는 피카소 미술관에도 세잔의 작품들이 좀 많이 소장이 되어 있거든요. 피카소 미술관에도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고 목욕을 마치고 난 사람들의 어떤 풍경들이 있는데 점점 이런 어떤 여성들이나 남성들의 모습들을 좀 단순화하고 이게 이제 조금 더 후반기로 가면은 더 단순화되고 더 도형화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면들이 조금씩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개 안 그린 이런 데에서도 물결을 표시한다거나 이런 데에 많이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작품들에도 이런 마스 시리즈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품들, 세잔의 작품들을 보면 작품이 멀리 이렇게 탁 트인 풍경들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안에 소나무가 가로막고 있거나 바위가 가로막거나 이렇게 앞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가지의 형태로 얘네들을 이렇게 구상하는 원이나 원뿔이나 원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구조를 많이 연구를 했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는 지금 중간에 뭐가 많이 그려져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어디에서 지금 그린 것 같으세요? 딱 보면은. 그쵸. 뭔가를 그리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위에서 본 것 같은 그림을 나타내는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그냥 만약에 우리가 세잔이 그렸다 하지 않고 이제 지나가면 풍경화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작품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뭔가 특별하게 중간에 단계에 뭔가 그려져 있지 않음에도 그 깊이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요. 이 작품도 이번에 작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잔의 작품들을 보면은 항상 빨간 지붕에 그런 어떤 지붕들이 한두 개 정도 포인트로 나와 있고 평면성이지만 원근감이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이 작품을 샀어요. 너무 괜찮고 예뻐서 샀는데 나중에 이 작품이 반쪽짜리인 걸 알았습니다. 이 작품과 이 작품은 어떠세요? 한 작품이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보시면 지금 제가 이게 작품이 그림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가 맞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가 여기고요. 이게 지금 화면마다 다 색감이 달라가지고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이 라인 요 끝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거를 미술상이 얘를 잘라가지고 판매를 한 건데 이게 반쪽짜리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을 보시면 이게 붙어있던 작품이구나. 화상에 이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2개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달라 보이지만 색감도 뭐 똑같겠죠. 여기가 이제 약간 비슷하게 해서 이 작품이 이번에 같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형태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집트의 벽화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항상 보면은 얼굴은 어떻게 정면으로 보이는 이집트 작품은 없을 거예요. 항상 다 옆면을 보고 있어요. 근데 몸은 또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죠. 뭐냐면 다 잘 보이는 쪽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발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못 그리니까 옆으로 다 돌아가 있거든요. 손도 그래서 다 잘 보이는 면을 한 면에 이렇게 보이는 게 이집트 미술이거든요. 세자네 미술은 이집트의 미술을 닮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화병을 본다 그러면 화병이 제일 잘 보이는 높이에서 보고 그립니다. 사과는 꼭지를 그리고 싶어. 위에서 봐서 꼭지를 그립니다. 테이블은 옆면에서 봤을 때 잘 보이면 옆면에서 보고 그립니다. 그래서 모든 시점들이 한 화면에 담긴 그런 작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뭔가 어긋나 있고 세잔의 작품에 혹시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테이블 위치를 잘 보시면은 테이블의 위치가 이거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많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각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는 거를 나중에 세잔의 작품 보실 때 한번 그 각도를 찾아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이 작품 보시면은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선으로 나뉘어져 있고 뭔가 층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층은 이 테이블을 뭔가 가른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과들도 입체감이 있는 듯 하면서 없고 또 여기에 있는 어떤 이런 질감들이나 테이블이 뭔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점에서 바라본 그런 것들을 세잔의 작품들에서는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르누아르와 세잔의 작품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작품 이거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클로드 르누아르의 자기 아들의 모습. 딸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고요. 요거는 포트레이트, 그러니까 초상화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그려줬으면 옛날 같았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르누아르처럼 그려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예쁘다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그랬을 것 같고 앙리 마티스의 작품들도 보면은 와이프를 그린 작품들이 많은데 거기는 막 얼굴이 막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다 칠해냈어요. 그래서 화가의 와이프들 중에 자기 작품을 싫어했던 작가가 마담 세잔과 마담 마티스, 앙리 마티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그 메이드가 둘째 아들. 그래서 르누아르는 뭐 이렇게 재촉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렇게 놀게 하고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고, 세잔의 아들은 행복해 보이나요? 엄청 혼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잔은 한번 뭔가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역시 세잔의 모습을 그렸고요. 이런 작품들, 아까 르누아르와 세잔의 작품들의 어떤 차이점, 구상이 좀 많아지고 어떻습니까? 목욕하는 사람들, 똑같이 목욕하는 사람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살결이 나타나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제 이 작품 차이를 딱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정도로 피아노 치는 이거는 이제 이번 전시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초상화를 그릴 때 아니면 이런 거를 그릴 때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이건 세잔 작품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화병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역시나 여기에서도 초록색 화병을 사용을 했고 빨간색 위주의 작품들. 요 선이 좀 이것도 지금 축이 좀 어긋나 있는 거 보이시죠? 액자에서 축이 어긋나 있고 여기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이블이 어떻습니까? 일자로 딱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거는 르누아르의 아주 행복한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 복숭아.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작품이지만 그렇게 사과 같지 않지만 뭔가 자기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과. 우리는 왜 이토록 인상파에 열광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인상파 작가가 좋으세요?
우리나라 전시를 할 때 많은 큐레이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파 전시를 하면 망하지 않는다. 네. 인상파 전시를 하면 뭐 수입이 물론 가져오는 어떤 보험료나 뭐 렌트비가 수백억씩 하지만 그거 이상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낸다고 그래요. 우리는 왜 인상파를 이토록 좋아할까요? 선생님, 왜 인상파 왜 좋아하세요? 뭐 친근해서. 친근해서 맞습니다. 또 선생님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이야기 우리 일상에서 있는 어떤 소재들이 다 되어 있고 선생님 졸리시죠? 왜 인상파 왜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종교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르네상스 이후로 되게 우리 주변으로 다가온 경험. 네 맞습니다. 르네상스의 작가의 작품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딱 보면 아름답잖아요. 뭔지 모르게 우리가 좀 즐겁잖아요. 즐겁고 일상의 모습, 그다음에 빛과 자연과 뭐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그다음에 자연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고 교훈이 없어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 성서에 관련된 거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다음에 신고전주의처럼 애국을 강조하거나 이런 게 없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친근하고 그 다음에 작가들마다 너무나 재밌는 스토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파의 작품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쯔비시 1호관 미술관에 가시면은 르누아르와 세잔의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두 작품들을 비교해가면서 보시는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2개 미술관 7개 중에 2개 끝났습니다.